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이 물체는 왜 움직이는가 란 주제로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운동의 법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체를 관찰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물체는 왜 운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은 뭐 누구에게나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은 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러면 그 우리 이전에 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나, 먼저 그런 좀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도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그리고 체계화된 이 답을 이제 남긴 사람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열심히 이제 운동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추론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세상의 물체를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 설명하는 이제 체계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물체인데 그건 하늘에 있는 물체와 이제 땅에 있는 물체가 다르다. 그래서 각각에는 이 다른 법칙이 적용될 것 같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근데 하늘에 있는 물체는 그 당시에 알려진 게 이제 태양,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행성들이 이렇게 이 별을 배경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별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꼬박꼬박 일정하게 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영원한 운동, 그러니까 그냥 뭔가 하늘의 뜻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런 물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지상의 물체는 뭔가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근데 이 지상의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도 이 운동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운동과 강제 운동으로 구별을 했는데, 뭐 강제 운동은 말 그대로 그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거를 불렀던 거죠. 그럼 자연스러운 운동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일어나는 운동인데 그게 뭐냐? 면 그 주변을 관찰해 보니까 이거를 이제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으로 나눠서 이게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수직 운동은 보면 모든 물체는 그냥 밑에 뭔가 받쳐주지 않으면 다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수직 운동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운동이라는 게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물체가 다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니죠. 그 가벼운 물체, 뭐 연기 같은 건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무거운 물체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물체는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라는 거고, 그 외에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뭔가 강제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반면에 이제 수평 운동에 대해서는 이 수평으로는 움직이려면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운동을 설명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그 후대에 와서 이제 반박들을 받게 되는데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그 체계적으로 반박을 하고 이제 새로운 그 설명을 개척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갈릴레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이 일단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정성적인 설명만 했는데 비해서 이 정량적인 설명을 이제 하려고 들었고, 그래서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원인 규명을 이제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움직이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이 그 이걸 움직이게 그냥 가만 내비둬도 움직이던 건 원래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제 힘이 작용하면 이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라는 게 속도의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이의 서로 다른 주장이 있으니까 그럼 이 주장들을 어느 게 더 합당한 얘기인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뭐 몇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이 논의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예로 든 게 이제 말과 마차인데 이 말이 이렇게 달리면 마차도 같이 말과 같이 이렇게 달려가죠. 근데 말이 멈춰서면 그 마차도 멈추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그 수평 운동.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우리가 옆으로 움직이려면 뭔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끌어주든지 사람이 밀든지 뭐 이런 걸 해줘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흔하게 경험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설명이 잘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이 여기 있는 활을 가지고 이제 화살을 쏘면 이 화살이 처음에 활에서 쏠 때는 줄이 미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가서 속도를 얻어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일단 활을 한번 떠난 이후에는 뭔가 거기 화살에 힘을 가해주는 뭔가가 안 보이는데 근데 화살은 계속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저 화살이 계속 날아가려면 뭔가 해줘야 돼요. 그럼 뭐가 해주는 거냐? 그래서 저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라는 거를 뭐 인식은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게 그 공기가 화살이 가늘고 지나가면 뒤에 빈 곳이 생기고 거기를 메꾸면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서 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야 됐던 거죠. 자, 반면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이제 갈릴레오의 입장에서 보면 저 활과 그 화살은 이제 활을 떠난 화살이 왜 계속 날아가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아무런 뭐를 그 힘을 가해주지 않아도 날아가던 대로 계속 날아가니까. 근데 반면에 말과 마차의 경우에는 말이 멈추면 왜 마차가 멈추느냐에 대해서 그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거기에 뭔가 이제 힘이 작용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갈릴레이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냥 그 추론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봤던 그 실험을 바탕으로 확장을 해서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근데 갈릴레이가 많이 했던 실험이 이제 빗면에서 뭔가 물체를 이제 굴러내리게 하는 뭐 그런 실험을 통해서 모든 물체는 다 똑같이 굴러내려간다 이런 실험도 했었죠. 그러면서 한 것 중에 이렇게 그릇에다가 그러니까 접시에다가 공을 놓고 굴리면 이 굴러내려간 공이 점점 빨라지고 이제 다시 밑에까지 도달한 후에 다시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이 처음에 놨던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정지한다라는 걸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의 밑면을 넓히면 어떻게 되나? 더 넓은 그릇 가지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그릇의 밑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높이는 다 똑같더라라는 걸 알아냈죠. 여기서 그 갈릴레오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사고 실험, 머릿속에서 하는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릇의 밑면이 무한히 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무한히 길면 내 공을 놓으면 이 공이 이 높이까지 계속 올라가야 할 거니까 그럼 이게 무한히 길면 계속 움직이던 대로 계속 움직일 것이다 라고 그걸로부터 그럼 원래 한번 움직이던 물체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이런 그 갈릴레이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물체의 운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운동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법칙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법칙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거고, 제2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 그다음에 제3법칙은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 세 가지 법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관성의 법칙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의 내용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이 갈릴레이가 했던 그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뭐 그 갈릴레이의 관찰 사실을 그냥 법칙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곰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속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속도라는 게 정의가 되려면 이 좌표계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측정하는 속도냐라는 걸 이제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그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이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일정하게 움직이면 요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아무런 힘을 받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관측을 하는데 이 두 명의 관찰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한 명의 관찰자는 이렇게 길에 이 정지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한 명의 관찰자는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 운전자인데 지금 막 출발을 해서 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차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이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을 관찰했다고 보면 이 길에 정지해 있는 사람은 이 자전거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니까 저 자전거는 힘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가속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기 차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뒤로 그죠? 오히려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전거는 이제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관찰자는 똑같은 관찰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게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를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가 아니라 저 법칙이 성립하는 어떤 좌표계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관성계라는 게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관성계라고 이제 부르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관성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법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어쨌든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항상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2법칙은 이제 이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 법칙은 이제 이 관성계라는 특별한 좌표계를 써서 이 운동을 기술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관성의 법칙의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갈릴레이가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겠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갈릴레이가 항상 하던 실험은 어떤 좌표계였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좌표계라는 것은 지면에 고정돼 있죠. 그죠? 그럼 그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는 관성계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충분히 좋은 관성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도 관성 좌표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회전하는 지구에 매달려 있는 좌표계는 그 회전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러니까 그 회전 때문에 그러니까 원심력이 작용하고 코리올리력이 이제 작용하는 것 때문에 이 관성 좌표가 아닌데 지구의 자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레이 시대에는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 관찰을 통해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레이가 자기가 이제 실험한 좌표계를 바탕으로 이제 저런 관성의 법칙을 찾아낸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이 정해져 있는 좌표계가 관성계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질문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의 법칙을 할 때 관성계에서 이제 하긴 할 텐데 그럼 관성계가 아닌 좌표계는 다 쓸모없는 좌표계냐? 그건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쓸모있는 좌표는 여러분들에게 편리한 좌표계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대부분
이 자기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를 쓰는 걸 좋아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자기가 가속이 되고 있다거나 하면 당연히 그 좌표계는 관성 좌표계가 아닐 거예요. 네, 그런 관성 좌표계가 아닌 좌표계를 쓰면 그 대신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 대가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 가속되는 좌표계를 쓰면 관성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관성 좌표계를 쓰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힘만 이제 잘 적용해서 운동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관성 좌표계를 써서 운동을 기술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건데, 일단 내용을 먼저 보면 물체에 작용한 힘은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굵은 글자로 표시한 게 힘, 질량, 가속도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중에 알고 있는 거는 일단 가속도는 이제 앞에 우리가 운동의 기술에서 나왔던 거죠. 근데 나머지 두 개, 힘과 질량은 이 법칙에 이제 처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앞에서 갈릴레이가 했던 내용, 그러니까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요인 같은 거겠죠. 근데 그러면 물체가 일정하게 움직이던 거는 일정하게 계속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런 이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속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작용한 결과는 이제 가속도가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물론 정량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 결국 운동을 설명하려면 이 법칙을 써서 할 테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법칙이긴 한데, 앞에 곰곰 생각해 보면 앞에서 그 했던 그 제1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도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기 보면 내가 힘이 뭔지 질량이 뭔지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힘과 그 다음에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힘이라는 게 뭐냐? 그럼 결국 물체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질량은 뭐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이 주변을 관찰을 해보면 이 똑같은 힘을 가해도 이 물체에 생기는 가속도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그 무겁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중력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지만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똑같은 비슷한 개념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무겁다 가볍다 대신에 질량이 큰 물체, 질량이 작은 물체. 그래서 똑같은 힘이 가해졌을 때도 물체마다 이렇게 가속도가 다르니까 그런 물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걸 내가 이 질량이라고 하는, 그래서 질량은 운동에 저항하는 물체 고유의 성질을 이제 나타내는 걸로 하고, 그럼 어떻게 질량을 구하느냐? 이건 상대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두 물체를 갖다 놓고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생기는 가속도를 구하면 그 비의 역수를 이제 질량의 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2법칙은 이 질량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힘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그 물체에 생기는 가속도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럼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 힘을 찾아내야죠, 이제. 그러니까 그 힘을 어떤 힘들이 존재하고 그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게 바로 이 물리학의 이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체의 가속,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놓고, 그 다음에 그건 물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물체의 이제 성질을 나타내는 질량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해서 그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만큼의 이제 힘이 가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제 단위를 정할 수 있겠죠. 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그 힘의 차원은 질량 곱하기 길이 나누기 시간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국제 단위를 쓰면 이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단위는 이제 자주 쓰이니까 이걸 매번 쓰려니까 귀찮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줄인 그러니까 기호로 이제 n이라는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이 법칙을 만든 뉴턴을 따서 그냥 뉴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1뉴턴이라는 게 이제 뭐 요것대로 해석하자면 이제 1kg의 물체에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이 이제 1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물체가 서로 힘을 작용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체를 잡아당긴다든지 민다든지 할 때는 항상 나와 물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체끼리 부딪힐 때도 두 물체가 서로에게 힘을 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두 물체가 서로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 1번 물체와 2번 물체가 있는데 1번 물체가 2번 물체에 가하는 힘을 이제 내가 F 이렇게 1이 2에 가하는 힘 그럼 2에 작용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물체가 1번 물체에 가하는 힘은 F 2가 1에 가하는 힘 이렇게 하면 1에 작용하겠죠. 근데 이 두 힘이 이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작용 반작용의 이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 두 법칙과 달리 어떻게 보면 힘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힘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이제 자연 법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낼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힘들이 저걸 다 만족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힘은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다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용 반작용이 이제 법칙이 얘기해주는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힘이라고 하는 건 이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작용할 때는 서로 양쪽에 다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앞에서 우리가 물체의 질량을 정의할 때 보면 이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을 때 이제 그 가속도의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에 비해 역수로 질량을 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같은 크기의 힘을 그럼 어떻게 작용시키느냐? 예, 이렇게 이 두 물체를 서로 작용 반작용의 힘이 작용하도록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량을 실제로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데도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우리가 그 물체 내에 이제 내력, 외력을 구별할 텐데 이 내력의 작용을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이유도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거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림 같은 거 이제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이 하나는 여기 이제 일본 스모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큰 사람과 질량이 작은 꼬마가 둘이 부딪히면 힘은 똑같이 이제 작용을 해야 될 거예요. 작용 반작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거니까. 자, 그 결과는 눈에 보이죠. 예. 이 꼬마는 큰 가속도를 얻을 것이고 이 큰 수모 선수는 이제 거의 가속도를 얻지 못하니까 꼬마가 튕겨져 나갈 거다. 이건 여러분들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저 그 국제 우주 정거장, 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정거장에 있는 화장실 모습인데 여기 그 화장실은 여기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소대변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다 흡입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걸 그림을 가져다 놓은 이유는 이렇게 그 변기 옆에 보면 옆에 손잡이가 있어요. 자, 이 손잡이가 왜 있는 걸까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이제 배워봤으니까 이제는 그럼 이 법칙을 만든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은 그 물론 영국 사람이었고 여기 보면 타이틀이 많죠. 그러니까 물리학자, 수학자, 그다음에 천문학자기도 했고
이제 자연철학,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말이 아직 없을 테니까 이제 대부분 이런 걸 이제 내처럴 필로소피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금술, 그 다음에 신학자, 참 많은 걸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 해가지고 훌륭한 업적을 냈는데, 그래서 보면 그 우리는 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턴의 운동 법칙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운동에 관계된 거만 이제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뉴턴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죠. 그래서 그 이 운동 법칙과 이 중력 법칙을 통해서 이 행성의 운동을 이제 깔끔하게 설명을 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런 이 뉴턴의 역학이라는 것이 이 굉장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그게 근대 과학이 이제 생겨나는 이 배경이 됐으니까 정말로 그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뉴턴이 남긴 위대한 업적은 이제 이 담겨 있는 이 책은 이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린키피아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 정식 명칭은 그러니까 이 그 여기 나온 대로죠. 그러니까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뭐 이런 제목을 가진 이제 이 책입니다. 근데 그 뉴턴은 저 프린키피아 말고도 또 많이 연구했던 게 이제 광학이 있어요.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 망원경, 그러니까 반사망원경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뉴턴 링, 그러니까 렌즈 밑에 이렇게 무늬가 생기는 것도 찾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책도 썼어요. 그래서 옵틱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책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색을 가진 빛이 섞여 있다라는 것도 이제 뉴턴이 이제 알아낸 거였고, 뭐 그랬는데, 근데 그런 업적에도 여기 보면 이제 이 알케미스트, 연금술, 그때 당시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했으니까 뉴턴도 이제 연금술 같은 걸 이제 했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독실한 이제 이 기독교도여서 그러니까 신학 공부도 많이 했다 그래요. 연구도. 그래서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 뉴턴의 를 연구한 이제 과학사가들에 따르면 뉴턴이 연구한 시간으로 보면 이런 이 물리학, 그러니까 운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나 아니면 광학 이런 연구한 시간보다 훨씬 더 연금술에 많은 시간을 썼고, 그다음에 그 연금술에 쓴 시간보다 신학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그래요. 이제 안타깝게도 그 업적은 정확하게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신학에서 업적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뭐 그랬고, 근데 이제 또 이분이 이제 말년에 가면은 뭐 약간 이제 뭐 사회생활 이런 데도 이제 눈을 떠서 이게 이 케임브리지의 이제 국회의원, 말하면 국회의원으로도 이제 당선이 되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걸 바탕으로 또 나중에 조폐국으로 가서 나중에 조폐국장까지 되고, 그걸로 이제 큰 돈을 월급을 받게 되니까 이제 잘 살게 됐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명예도 얻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이제 아닌 게, 일단 이 사람은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건 못했다 그래요. 결혼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수학자인 라이프니츠하고는 누가 미분 적분을 먼저 만들었냐 가지고 이제 꽤 오래 이 논쟁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이 주식 투자도 이제 했는데, 이 주식 투자는 거의 이제 말아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과학보다 어렵다라는 걸 이제 몸소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뉴턴이 옆에 보면 서가 붙어 있죠. 이제 기사자기를 받았는데, 이 기사칭호는 보통 이제 왕이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이 왕이 무슨 훌륭한 과학적 업적 뭐 이런 걸로 준 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하고 이제 뭐 조폐국에 이제 일을 해서 받은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이 물리학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런 면에서 뭐 모든 사람이 조사하는 그런 그때도 보면 항상 이제 가장 위대한 과학자, 항상 이제 넘버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진짜 운동이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그 세 가지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제2법칙이겠죠. 그래서 힘이 가해진 만큼 가속도가 생긴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관찰하려면 제1법칙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관성계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3법칙이 얘기해 주는 건 그러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작용할 때는 항상 이 작용 반작용으로 상호작용으로 작용을 이제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운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제2법칙을 적용을 해서 운동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그럼 또 어떤 주어진 물체에 어떤 힘이 가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힘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밝히는 게 바로 물리학의 이제 연구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차례차례 알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힘들을 이렇게 쭉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반 물리를 다루는 동안에 나올 힘들을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연에는 그럼 어떤 힘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일단 전기력과 자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한 힘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데, 우리가 몸무게라고 하는 게 다 이것 때문에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훨씬 더 중요한 힘은 이 위에 있는 이제 전기력과 자기력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는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배워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전기력과 자기력 같은 거는 이제 조금 근본적인 힘이고, 이 힘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날 때는 약간, 그러니까 이 숨겨진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물체 운동을 관찰할 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힘은 이게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힘들이에요. 그러니까 접촉력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두 물체가 서로 이렇게 접촉했을 때 그때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들을 얘기해요. 거기에는 이제 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그런 이제 힘이고, 수직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마찰력,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체가 변형이 됐을 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의 이제 근원이 다들 이렇게 탄성력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근본적인 힘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이 자연에 존재하는 힘들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있는데, 그 힘들이 왜 작용하는가를 이제 세세히 파고들면 결국 물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라는 걸 밝혀야 되고, 그 물체들이 나중에 보니까 뭐 결국 원자들로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근데 그럼 그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도 다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설명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보면 결국 그 가장 물체의 기본이 되는 그런 기본 입자들 사이에는 그럼 어떤 힘들이 작용하느냐, 그런 힘을 근본적인 힘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런 근본적인 힘에는 이제 이런 현재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알려져 있다. 그래서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런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이 운동을 이제 다뤄가면서 저런 힘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연에 존재하는 힘 중에서 일단 주변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힘들을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워볼 힘이 중력과 수직력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상황은 요 그림에 있는 이제 딱 이런 상황이에요. 이 책상 위에 이렇게 이제 블록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럼 이 블록의 운동은 뭐죠?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면 이 물체는 안 움직이니까 힘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힘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이 0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힘의 합이 0이라 그래서 힘이 그럼 하나도 작용 안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힘을 다 합쳐이고 나니까 0이다라는 이제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라고 했는데 그 m은 질량이라 그랬는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스칼라 양입니다. 다음에 a는 가속도죠. 가속도는 벡터라 그랬죠.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스칼라에다 벡터 곱했으니까 이게 벡터죠. 이게 힘과 같으니까 힘도 벡터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에 관한 법칙을 이제 세우려고 하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벡터 양이 이제 되도록 이 법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힘은 벡터 양이기 때문에 더할 때도 이 벡터 더하기를 이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다 고려해서 더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체에는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게 서로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더하면 0이 되겠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중력. 그러니까 이 중력은 지구 표면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이 중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 지구의 중심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랫 방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랫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가 가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같은 그런 힘이 작용을 해야만 이렇게 딱 맞겠죠. 그래서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그거는 이 책상이 이 블럭에 작용하는 힘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수직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수직력은 물체와 물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접촉면이 있으면 이 접촉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제 수직력이라고 부르고 수평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이 수직력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수직력은 접촉면에 이제 수직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책상이 이제 블럭에 가하는 힘인데 이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는 그러니까 중력과 반대 방향 이렇게 작용할 거다.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중력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죠. 물론 이제 그 뉴턴은 이제 중력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커다란 물체가 있을 때 그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나를 그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다 이제 유도할 수 있는데 이 지표면에서는 항상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게 이걸 이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갈릴레이가 이미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이 똑같이 자유낙하를 하는데 중력에 의해서. 근데 그 똑같이 자유낙하를 하려면 물체는 물체마다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질량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속도는 다 똑같다라고 하려면 그 힘의 세기가 그러니까 질량에 비례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가속도가 항상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의 세기는 이 질량에 이제 비례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중력의 성질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중력을 다룰 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아랫방향, 그러니까 수직 방향, 아랫방향으로 정확하게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 힘의 크기는 이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는 이제 어떤 상수인데 이 상수는 대략 9.8 m/s 제곱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물체가 받는 그러니까 지면에서 물체가 받는 중력을 무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도 무게라는 걸 느끼고 살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그 지구 중력을 받아도 자유낙하하지 않죠. 가속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 발바닥이 뭔가 다른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책상이 이제 이 물체가 지구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지구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막아주듯이 우리도 우리 발바닥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낙하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데 무게를 느낀다라고 얘기하면서 중력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몸은 전자기력으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을 할 때도 전자기력으로 감각을 해요. 중력을 우리가 감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느끼는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발바닥 밑에 있는 바닥, 그러니까 뭐 신발이 됐든 땅바닥이 됐든 그 땅바닥이 우리 발에 가하는 수직력, 그 수직력을 우리의 감각이 이제 느끼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우리의 몸무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가장 우리가 평소에 보면 안 움직이는 물체, 이렇게 정지해 있는 물체도 결국 이 힘이 전체적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합쳐져서 다 0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이제 그렇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왜 물체는 정지해 있는가를 다루는 거를 정력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체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데가 바로 이 건축공학이죠. 토목공학, 건축공학. 건물 세우고 다리 세우고 하는 거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움직인다는 얘기가 무너진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물이 안 무너지고 다리가 안 무너지게 하려면 잘 계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중력을 어떻게 이 균형을 잡을 거냐 다른 힘으로 이런 걸 풀어나가는 게 바로 이 건축공학과 토목공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알아볼 힘은 이제 장력과 마찰력입니다. 장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줄을 있으면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는 이게 텐션이 작용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팽팽하면 이제 텐션이 작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줄을 팽팽하게 유지해 주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걸 팽팽하게 유지해 주려면 양쪽을 잡아당겨야 되죠, 항상. 그죠? 한쪽만 잡아당기면 그냥 줄이 끌려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데는 양쪽 끝을 붙잡고 이제 힘을 가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체에 연결을 해서 내가 이렇게 줄을 끌면 그래서 여기서 항상 작용 반작용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줄을 텐션 T를 줘서 이렇게 끈다라고 생각하면 줄은 내 손을 반대 방향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가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물체 쪽에서 보면 이 줄이 이 물체를 그러니까 장력 T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물체는 이제 그 크기만큼의 힘을 받는데 반대로 이 물체도 이 줄에다가 그 크기만큼의 장력을 이제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줄의 장력이 앞으로 이런 문제 그 운동을 이해하는데 자주 나타날 거예요. 그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줄이라는 게 유연하잖아요. 이렇게 꺾어질 수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내가 잡아당기는 방향하고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물체를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는데 물체가 실제로 받는 힘은 이 방향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르래를 쓰는 경우에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줄의 입장에서 보면 줄은 항상 이렇게 다른 물체에 이렇게 줄의 방향으로 두 군데가 서로 작용한다.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 마찰력. 마찰력은 아까 앞에서 이제 수직력 설명하면서 이렇게 두 물체가 이렇게 접촉을 할 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수직력이라면 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제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왜 작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적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지해 있는 물체의 경우에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쉬운데 대부분의 물체는 잘 안 움직이죠.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물체 대부분 옆으로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움직이는 이유가 항상 이렇게 외부에서 미는 힘에 저항해서 이런 마찰력이 작용해서 상쇄시켜주기 때문이다.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제를 통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이 주변에 있는 물체의 운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물체가
제일 쉽겠죠. 일단 그거부터 도전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 책상 위에 있는 이제 두 책에 대한 겁니다. 예, 그림처럼 이 책상 위에 포개 놓은 두 책이 정지해 있다. 책상이 아래의 책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지금 이제 물체가 이 두 책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 두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이제 다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위에 있는 이 물체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위의 책은 보면 이 받는 힘부터 분석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 중력을 받고 있죠. 이 중력의 크기는 이 위의 책의 질량을 M1이라 그러면 M1G만큼 이 아랫 방향으로 받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책으로부터 이 수직력을 받을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책을 2번 책이라 그러면 2번이 1번 책에게 작용하는 수직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요 두 가지 힘만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제2법칙을 써서 운동 방정식을 적습니다. 이렇게. 자, F는 그러니까 중력 더하기 수직력 이 두 개를 합쳤는데 그게 M1 곱하기 A가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0이죠. 이게 0이 되니까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수직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번 책이 1번 책에 가는 수직력의 크기는 1번 책이 받는 중력과 이 부호가 반대인, 그러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되고 그건 이제 마이너스 M1G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책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래의 책은 그 받는 힘이 이제 일단 중력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중력은 이제 M2G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의 책이 위의 책에 수직력을 작용했는데 그럼 반드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위의 책도 아래의 책에 수직력을 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의 책으로부터 받는 수직력을 내가 N1, 2 이렇게 1번이 2번에 가는 힘이라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N2, 1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제 적용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상으로부터 받는 수직력도 있죠. 그러면 ND2가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적어보면 그럼 그 세 힘을 합친 것이 이제 가속도가 0이니까 두 번째 책도 이게 0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르겠는 건 여기 이제 ND2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책상이 아래의 책에 작용하는 힘인데 그거는 이게 0이니까 요 두 가지 힘을 이쪽으로 넘겨서 이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요 힘이 될 거고 그러니까 요 N1, 2는 다시 요걸 적용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다 해보면 결국 이 마이너스 M1 더하기 M2G 만큼 받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 식 꼬박꼬박 적어가면서 이렇게 안 해봐도 직관적으로 저 책상이 그 두 번째 책에 가는 거, 그 힘의 크기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 책이 여러 권이 놓여 있다 그러면 맨 밑에 책은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결국 모든 책의 그 이제 무게만큼의 힘을 책상으로부터 받아야 이게 이제 안 움직이겠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잘 적용해서 이제 풀어보는 걸 연습을 좀 해두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답을 맞출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진짜로 이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 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습관이 있어야만 틀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움직이는 물체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 상황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물체가 질량이 M1인 물체와 질량이 M2인 물체가 있고 이 두 물체가 이 줄을 통해서 도르래를 거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찰이 일단 여기 이제 마찰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질량 M1의 토막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과 도르래를 통해서 이 수직으로 매달린 질량 M2의 토막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토막 M1과 토막 M2의 가속도는 각각 얼마인가. 자, 이거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답은 곧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를 이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서 좀 체계적으로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자, 각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구해봐야죠. 그리고 좌표계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좌표계를 이 수직 방향은 Y라 그러고 수평 방향은 X라 그래서 둘 다 적용을 해봅시다. 자, M1이라는 물체에는 이 작용하는 힘이 이제 세 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중력이고, 이거는 책상으로부터 받는 수직력. 자, 이거는 줄의 장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는 이 지금 요 물체는 그러니까 중력을 받고 있고 줄에 의한 장력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줄의 장력과 요쪽 줄의 장력은 여기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 줄의 장력, 작용 반작용, 뭐 줄의 장력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건 크기가 똑같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 봅니다. 자, 두 방향이 다 있는 거죠. 그럼 1번에 대해서는 X방향, 그러니까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이 T만큼의 힘만 받으니까 자, M1, A1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수직력과 중력이 이제 합쳐서 이건 이제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잖아요. 이쪽 방향으로는 움직인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뉴턴의 제2법칙은 그러니까 벡터 방정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힘도 벡터고 가속도도 벡터니까 양쪽에 이제 벡터 방정식이고, 벡터 방정식이 맞아 떨어지려면 자, 각각의 모든 성분들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성분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이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물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 X방향의 움직임이 없죠, 이거는. 근데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만족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Y방향인데, 이 Y방향으로는 이 장력과 중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이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방정식이 있는 거죠. 두 물체에 대해서 XY 성분 각각이 있으니까 네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 두 개는,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만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성립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풀려고 보면 방정식이 두 개인데,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모르는 게 또 몇 개가 있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모르는 게 A1, 그죠? 가속도 T, 그 다음에 A2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방정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는 세 개예요. 그러면 안 풀리죠, 당연히. 그죠? 그럼 뭔가 빠져 있다는 얘기죠? 뭐가 빠져 있을까요? 예, 바로 여기에 보면 이 두 물체가 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제한 조건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지금 여기 보면 이 A1이라고 했던 것과 그 다음에 A2Y라고 했던 것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이제 이 구속 방정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좌표계에 따르면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x1이 줄의 길이가 될 테니인데 이게 상수고, 내가 이걸 미분해 보면 결국 가속도는 이렇게 돼야 돼서, 그러니까 그 a1x하고 a2y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요게 이제 같은 거니까, 그러면 내가 M1, A1은 T라 그랬는데 요걸 요쪽으로 넘기면 요게 요거하고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A1X하고 A2X가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집어넣어 보면 내가 이걸 넘기고, 그죠? 해보면 결국 A는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체는 두 개가 움직이니까 질량은 M1 더하기 M2하고 똑같은데 작용하는 힘은 M2의 중력 하나, 그러니까 그게 M2G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F는 M에 있어서도 직관적으로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나, 특히 이렇게 이 구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라는 거를 이제 이 예제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예는 이제 우리가 좌표계를 이제 2차원으로 잘 잡아야 되는 확실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스노보드를 타고 이 스노보드 선수가 이제 이 수평에 대한 각도 22도의 슬로프를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마찰을 무시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때 이 선수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물체에 이제 작용하는 힘을 이제 그려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스노보드 선수가 받는 힘이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 중력이고 하나는 수직력인데 우리가 보통 그 평평한 수평면에 놓여 있는 물체는 이 중력의 방향과 수직력의 방향이 똑같았죠. 지금 이 경우에는 면이 이렇게 이 아랫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수직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두 개를 더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벡터 덧셈 한번 잘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벡터 덧셈을 잘 하려면 좌표계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좌표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자, 좌표계를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이 수평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소에 보던 이렇게 XY를 잡지 말고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을 이제 X로 잡고 그 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을 이제 Y로 잡는 게 계산이 더 쉽겠습니다. 자, 이렇게 Y로 잡으면 우리가 Y축 방향의 운동은 없다라는 걸 알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라는 걸 알고 X축 방향, 이게 이제 빗면을 내려가는 가속도니까 이 가속도를 이제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좌표계를 잡아놓고 이제 운동 방정식을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은 그럼 x하고 y에 대해서 벡터 방정식이니까 이 x축 성분과 y축 성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각각 적어 봅시다. 그럼 x축 성분은 자, max는 이렇게 x축 방향의 힘. 자, 이쪽 방향의 힘은 자, 수직력은 기여하는 게 없죠. 그죠? 근데 중력은 요 방향이니까 요 중에서 요쪽 방향, 그 빗면 방향의 거는 mg에 오각이 이제 세타면 사인 세타죠.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y 방향으로는 이 may가 되고 이것은 기어가 두 개가 있죠. 그죠? 이 수직력은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건 음의 방향으로 작용해서 그리고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걸로부터 이걸 풀면 이제 첫 번째 방정식 풀면 ax는 g 사인 세타. 이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식으로부터 n은 mg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수치를 넣고 이렇게 계산하면 그죠? 이 g는 이제 9.8 넣고 사인 22도 곱하면 이렇게 3.7m/s 제곱의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정식은 몰라도 되는 거였죠. 그렇지만 굳이 두 번째 방정식을 해놓은 거는 내가 이걸 풀므로써 이 사람이 받는 노말, 그러니까 수직력의 힘이 크기가 얼마나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수직력이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mg만큼 받지 않죠. 그러니까 무게만큼 받는 게 아니라 mg 코사인 세타 더 적게 받는다.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몸이 더 가볍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세타가 90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코사인 90도 0이죠. 노멀 포스 0이에요. 예, 이건 자유낙하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직력을 안 느끼고 여러분들이 몸무게 느끼는 건 순전히 그 수직력에 발바닥을 누르는 힘이니까 이제 그 무게를 안 느끼게 되는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빗면 내려오는 문제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체는 왜 움직이는가 라는 주제를 다뤘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뉴턴이 이제 제안한 그러니까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운동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연습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